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안녕하세요, 성환경입니다. 한 2주 쉬었습니다. 궁금해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조금 바쁘기도 했고요. 감기가 걸렸었습니다. 목감기가 걸리면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일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한 2주, 한 일주일 정도 감기 때문에 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쉬면서 책도 좀 많이 읽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요즘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검색해봐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뀐 건 대통령밖에 없는 거 아닌가. 자금의 상황들이 그렇죠. 진한 정치색은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별로예요. 적폐 세력들은 그대로 다 남아있고요. 참, 누구 하나 구속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 다스의 주인도 잡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손에 지금 책이 한 권 들려 있습니다. 문재인의 운명. 요즘 나온 특별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온 특별판 책입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 이 책을 읽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저자에게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읽으려고 해요. 문재인과 노무현, 그 둘의 얘기죠. 그리고 문재인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책이 좀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서 자주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면서 잠깐 앞에 제 얘기들도 할 테니까 오늘은 짧게 하고 다 아시잖아요. 운명.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답답한 얘기는 계속 업로드하면서 앞에 조금씩 얘기할게요. 자, 문재인의 운명. 아직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잠긴 목으로 죄송스럽지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이 되어 다시 만나기를. 세월이 화살 같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과 이별한 지 어느덧 2해가 됐다. 그 느낌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 그를 떠나보낸 날은 여전히 충격과 비통함이며, 어떤 이들에게 노무현은 아직도 서러움이며 아픔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그와 함께 했던 시절은 그리움이고 추억일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있다. 이제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의 책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그가 남기고 간 숙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노무현 시대를 넘어선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머무를 순 없다. 충격, 비통, 분노, 서러움, 연민, 추억 같은 감정을 가슴 한구석에 소중히 묻어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냉정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그를 시대의 짐으로부터 놓아주는 방법이다. 그가 졌던 짐을 우리가 기꺼이 떠안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다. 2주기를 앞두고 사람들이 내게 책을 쓰라고 권했다. 이유가 있는 권고였다. 노 대통령은 생전에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남기지 않았다. 기록으로서 솔직하고 정직해야 하는데 아직은 솔직하게 쓸 자신이 없다고 했다. 혼자 하기에 벅차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공동작업을 청했다. 함께 쓰는 회고록으로 가자고 했다. 저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대를 기록해보라고 부탁했다. 그 다음에 당신이 하겠다고 했다. 그 부탁을 했던 분도, 그 부탁을 받았던 우리도 미처 뭔가 해보기 전에 갑작스럽게 작별해야만 했다.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는 그와 함께했던 시대를 기록하는 일임이 분명하다. 노 대통령과 오랜 세월을 같이 했고 지금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내가 그 일을 맨 먼저 해야 한다고들 했다. 하지만 엄두가 안 났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기록을 충실히 하며 살아오지 않았다. 하도 엄청나고 많은 일을 겪어 자료를 보지 않으면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했다. 주저되는 부분도 많았다. 대통령이 고민했던 것처럼 나 역시 100% 솔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이 없었다.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자칫하면 이런저런 부담을 드리거나 누가 될 소지도 있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기로 한 것은 한 가지 이유에서다. 또 한 정권이 끝나간다. 국민들은 희망을 갈구하고 있다. 더 이상 절망의 시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가 역사의 반면교사라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역사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증언을 남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책무는 자기가 보고 겪었고 일했던 내용을 증언하는 것이다. 다음 시대의 교훈이 되고 참고가 될 내용을 역사 앞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참여정부를 넘어서야 한다. 성공은 성공대로, 좌절은 좌절대로 뛰어넘어야 한다. 그런 바람으로 펜을 들었다. 책을 정리하면서 보니 참 오랜 세월을 그와 동행했다. 그분은 내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가장 치열한 사람이었다. 그분도 나도 어렵게 컸다.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려 했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했다. 함께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 보고자 했었다. 그 열망을 안고 참여정부가 출범했다. 이룬 것도 많고 이루지 못한 것도 많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쉬움이 많다. 후회되는 것도 있다. 견해의 차이로 마음이 멀어진 분들도 있다. 진보 개혁 진영의 과거 벗들과도 다소 마음이 멀어진 듯하다. 우리뿐이 아니다. 진보 개혁 진영 안에서도 상처와 섭섭함이 남아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 서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줬다. 다음 시대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 마음을 모아야 힘을 모을 수 있다.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애증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은 떠났고 참여정부는 과거다. 그분도 참여정부도 이제 하나의 역사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성공과 좌절의 타산지석이 되면 좋겠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평가받고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분도 그걸 원하실 것이다. 노 대통령과 나는 아주 작은 지천에서 만나 험하고 먼 물길을 흘러왔다. 여울목도 많았다. 그러나 늘 함께했다. 이제 육신은 이별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나와 그는 정신과 가치로 한 물줄기에서 만나 함께 흘러갈 것이다. 바다로 갈수록 물과 물은 만나는 법이다. 혹은 물과 물이 만나 바다를 이루는 법이다. 어느 것이든 좋다. 이 같은 나의 절절한 마음을 내가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이 한 편의 시에서 어쩌면 그리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다. 멀리 가는 물. 어떤 강물이든 처음엔 맑은 마음, 가벼운 걸음으로 산골짝을 나선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가는 물줄기는 그러나 세상 속을 지나면서 흐린 손으로 옆에 서는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미 더럽혀진 물이나 썩을 대로 썩은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 세상 그런 여러 물과 만나며 그만 거기 멈추어버리는 물은 얼마나 많은가. 제 몸도 버리고 마음도 삭은 채 길을 잃은 물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을 보라. 흐린 것들까지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 물을 보라. 결국 다시 맑아지며 먼 길을 가지 않는가.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본래의 제 심성을 다 이지러뜨리지 않으며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은가. 이 땅의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결국은 강물이 되어 다시 만나고 역사의 큰 물줄기를 이루어 함께 흘렀으면 좋겠다. 강물은 좌로 부딪히기도 하고 우로 굽이치기도 하지만 결국 바다로 간다. 장강 후랑 추 전랑이라고 했던가. 그러면서 장강의 뒷물결이 노무현과 참여정부라는 앞물결을 도도히 밀어내야 한다. 역사의 유장한 물줄기, 그것은 순리다. 부족한 이 기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처음에 마뜩찮아 하던 나를 설득해 책을 내도록 권고한 분들이 꽤 많다.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들인다. 방대한 양의 내 녹취와 증언을 꼼꼼히 정리하여
자료로 만들어주느라 고생한 양정철 전 비서관에게 특히 고마움을 전한다. 그 작업이 없었으면 나는 책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내 원고를 자신의 것인 양 정성껏 봐주고 의견을 주신 분들의 노고도 고맙기만 하다. 그 모든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책을 노 대통령 2주기에 맞춰 발간해 그분 영전에 헌정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다. 열심히 정리했지만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쪼록 이 책이 그분이 바랐던 함께 쓰는 회고록의 출발점이기를 바란다. 그분과 함께했던 다른 분들의 알찬 기록이 속속 나오기를 기대한다. 2011년 6월 문재인. 만남. 그날 아침 벨소리가 요란하다. 새벽잠이 확 달아났다. 누굴까 이 시간에. 이른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동반한다. 실장님, 저 경수입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산책 나갔다가 산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떨어지신 이유는 아직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호관이 병원으로 모셔가는 중인데 상태가 엄중하다고 합니다. 엄중하다니 위독하시다는 말인가요? 정확히 모릅니다. 경호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화에 있는 김경수 비서관이 그 시간에 전화했으니 직감적으로 대통령과 관련한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건 짐작을 했다. 그런데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셨다니. 대통령님이 새벽에 산책을 나가셨다고? 요즘 산책을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된 후로는 산책도 전혀 못하시다가 오랜만에 나가신 겁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대통령은 수사가 시작된 후로는 두문불출, 일체 외출을 안 하셨다. 언론의 카메라에 늘 신경을 쓰셨다. 그런데 봉화산으로 산책이라니. 그리고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셨다니. 게다가 상태가 엄중하다니. 불길한 생각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김경수 비서관은 대통령을 일단 읍내 세영병원으로 후송 중인데 큰 병원으로 옮길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서둘러 출발 준비를 마쳤는데도 연락이 없어 이번엔 내가 김 비서관에게 전화했다. 김 비서관도 후속 상황을 연락받지 못했다고 했다. 문영욱 비서관이 뒤쫓아갔으니 문 비서관의 전화를 받으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초조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참이 지나서야 문영욱 비서관이 전화를 했다. 위독하십니다. 아주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읍내 세영병원에선 어렵다고 합니다.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양산의 부산대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쪽으로 좀 와주십시오. 그리고 경호관 말에 의하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신 것 같습니다. 김경수 비서관과 박은하 비서관이 대통령님 컴퓨터에서 유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생각만 머리에 맴돌았다. 설마 하면서도 불길한 생각을 억누를 수 없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내를 두고 집을 나섰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계속하면서 차를 몰았다. 내 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던 2009년 5월 23일. 그날은 그렇게 시작됐다. 양산 부산대병원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정신없는 가운데 이정표를 보며 어렵게 찾아갔다.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병원에 도착했다. 마중 나와 있는 문영욱 비서관의 표정이 참담했다.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대통령님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특실에 모셔져 있었다. 얼마나 안 좋은 상태인지 눈으로 봐야 했다. 병실에 들어섰다. 눈을 감고 말았다.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처참한 모습이었다. 인공연명장치를 달고 계셨다. 기계를 보니 신호가 잡히고 있었다. 아직 희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얼핏 했다. 그게 아니었다. 의료진들이 사실대로 알려줬다. 인공심장 박동으로 연명하고 있어 신호가 잡히는 것이라 했다. 장치만 제거하면 신호는 바로 없어진다고 했다. 그래도 행여나 하는 나의 마음을 읽었는지 의사가 더 분명하게 말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학적으로는 사망한 상태였고 중간에 들렀던 세영병원 소견도 같다고 했다. 대통령님 상태로 보면 사고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인공심장 박동 장치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처치를 다해주기 바랄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붙여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문영욱 비서관이 경호관에게 들은 경위를 설명해 줬다. 얼마 후 김경수 비서관이 대통령 컴퓨터에서 출력한 유서를 가지고 왔다. 사고가 아니라 당신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행동임이 분명했다. 말도 나오지 않았고 머릿속이 아득했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여사님이 오시면 전혀 가망 없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아 인공연명장치를 제거해야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실장님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들었다. 그래, 나까지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 뭘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뭔지 내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정신 차려라. 침착하자. 그렇게 생각하니 곧 도착하실 여사님께 대통령님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가 먼저 걱정됐다. 의료진에게 그 걱정을 말했다. 그들도 공감했다. 의료진들은 얼마 후 도착한 여사님을 기다리게 하면서 황급히 손을 써줬다. 찢어진 부분을 모두 봉합하고 피도 깨끗이 닦아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여사님이 의료진의 연락을 받고 겨우 부축을 받아 대통령을 만났다. 거짓말처럼 깨끗한 모습이었다. 얼굴에 아무 상처가 없었다. 표정이 온화하기까지 했다. 여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도 실신을 했다. 불과 2-3시간 전까지 함께 있던 남편의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당연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여사님에게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드리는 것이었다. 여사님은 그냥 산에서 떨어지셨는데 좀 위급하다 정도로만 알고 달려오셨다. 세영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어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겼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라는 짐작만 하고 계셨다. 비서들이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었다. 사실을 말씀드렸다.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뛰어내리셨다고. 못 믿으셨다. 유서를 보여드렸다. 여사님은 그대로 허물어져 내렸다. 더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했다. 인공심장 박동 장치에 의존하고 있을 뿐 의학적으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이다. 전혀 가망이 없다고 한다. 인공연명장치를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다. 여사님이 결심하셔야 한다. 그냥 가시도록 놓아드리자. 의료진도 확인을 해줬다. 여사님의 오열과 통곡 앞에서 나도 나를 가누기 어려웠다.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실진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던 여사님께서
어느 정도 정신을 수습하신 후에 동의를 했다. 인공심장 박동기를 제거했다. 2009년 5월 23일 오전 9시 30분이었다. 그분을 떠나보냈다.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했다. 의료진들과 협의해 내가 대통령의 서거 사실과 서거 원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서 의료진이 의학적 설명을 하기로 했다. 짧은 문안을 만들어 기자들 앞에 섰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지는 듯 번쩍번쩍했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다. 회견장에 가득 찬 기자들의 웅성거림조차 무서운 정적처럼 느껴졌다. 마치 정주화면 같았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오늘 오전 5시 45분경에 사저에서 나와 봉화산을 등산하던 중 오전 6시 40분쯤에 봉화산 바위에서 뛰어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경호관 한 명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견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고 상태가 위독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겼으나 조금 전 9시 30분경 돌아가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가족들 앞으로 짧은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그 엄청나고 복잡한 상황을 알리는데 채 1분이나 걸렸을까. 하지만 더 설명할 게 없었다. 기자들도 질문하지 않았다. 당장 다음 일에 집중해야 했다. 이제 그분을 어디에 모셔야 하나? 우선 여기에 임시 빈소를 차려야 하나? 아니면 바로 봉화로 모시고 가야 할까? 봉화 쪽에 서둘러 빈소와 분향소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독려했다. 병원은 북새통이었다. 눈물을 쏟으며 모여드는 낯익은 얼굴들. 그들이 나처럼 그분의 떠남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데엔 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 그리고 몰려드는 여야 정치인들. 취임 인사조차 없었던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도 왔다.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싶은 사람들과 뒤섞인 의리적인 조문들. 단 몇 분이라도 혼자 있고 싶었다. 누군가 차를 한 잔 갖다 줬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찻잔에서 문득 그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그를 처음 만나 차 한 잔 앞에 놓고 얘기를 나누던 바로 그날 우리는 눈부시게 젊었다. 첫 만남. 1982년 8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판사를 지망했다. 연수원 성적이 차석이어서 수료식에서 법무부 장관상을 받았다. 사법고시 합격자 수가 많지 않던 때여서 연수원을 마치면 희망자 전원이 판사나 검사로 임용됐다. 그래서 판사에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대학 시절 시위 주도 때문에 구속된 전력이 있긴 했다. 그것은 유신 반대 시위였고 시대가 바뀌어 이미 유신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였다. 유신 반대 시위 전력이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결격 사유가 돼 임용이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막판에 판사 임용이 안 된다고 했다. 지금도 판사 임용 면접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 판사 지망자들은 법원 행정처 차장과 인터뷰하는 절차가 있었다. 대부분 1, 2분 정도 됐을까? 의례적인 절차였다. 그런데 유독 나 혼자만 30분 정도 면접을 했다. 질문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 왜 데모를 했나? 그게 언제였나? 그게 다였다. 그런데 면접관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가 82년이었으니 내가 시위로 구속된 75년은
불과 7년 전이었다. 사실 75년 4월에 유신반대 시위를 했다고 하면 더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자 그때가 위수령 때인가? 라고 반문하는 것이다. 위수령은 그보다 몇 년 앞선 1971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유신헌법 만들 때인가? 이러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위수령, 유신선포와 유신헌법 제정, 긴급조치 등 1970년대의 역사 흐름을 쭉 설명해야 했다. 그분은 법원 내에서 판결문 잘 쓰기로 명성이 높았고 나중에 대법관까지 하셨던 분이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으며 저항했던, 그 때문에 시국사범이 돼 투옥되고 재판받아야 했던 엊그제의 역사를 법원 고위직에 있는 분이 모르다니 믿을 수 없었다. 판사들이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사는 모습을 본 셈이었다. 씁쓸했다. 결국 임용이 안 됐다. 당시 법원 행정처장은 내가 학교 다닐 때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던 은사였다. 검찰에서는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자 그분은 내게 우선 검사로 임용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검사로 임용받아 2, 3년 근무하면 임용 불가 딱지가 떨어질 테니 그때 판사로 전관하라는 것이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할 수 없이 뒤늦게 변호사 개업으로 방향을 바꿔야 했다. 연수원 마친 사람이 전원 판검사로 임용되던 시기여서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희귀한 경우였다. 성적도 괜찮았던 덕에 금세 소문이 돌았다. 지금처럼 로펌이 많은 시절이 아니었는데도 김앤장을 비롯해 괜찮은 로펌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몇 군데 만나 제안을 들어보기도 했다. 조건이 좋았다. 보수도 파격적이고 승용차도 제공해준다고 했다. 3년 정도 근무하면 미국 로스쿨로 유학도 보내준다고 했다. 잠시 솔깃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변호사 상과 너무 달랐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내가 그렸던 법률가 상은 꼭 인권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보통 서민들이 겪는 사건들 속에서 억울한 사람을 돕고 보람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건 좀 아닌 듯했다. 그때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을 것이다. 국제 변호사나 기업 전문 변호사. 뭔가 고급스러워 보여서 오히려 내키지 않았다. 그냥 보통 변호사의 길을 가기로 했다. 이왕 그렇게 한다면 어머니도 모실 겸 아예 부산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별 주저는 없었는데 잠시 고민이 됐던 건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음대를 나온 아내는 그때 서울 시립 합창단 합창단원으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내가 구속되는 걸 지켜보며 면회도 오곤 했던 아내는 부유함을 꿈꾸는 여자는 아니었다. 사법고시 된 것만으로 충분히 고마워했다. 그렇다 해도 서울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서울 여자에게 부산으로 가자고 하니 미안했다. 다행히 동의해줬다. 그렇게 해서 만난 게 노무현 변호사다. 나와 노 변호사를 연결시켜준 건 내 사법고시 동기이자 후임 민정수석을 하기도 한 박정규였다. 그 과정과 인연이 묘하다. 박정규는 사시에 늦게 합격했다. 우리 동기들 가운데 나이가 몇 번째로 많았다. 그래서 일찌감치 연수원 마치면 변호사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정작 그였다. 옛날 김해 장유암에서 노 변호사와 고시 공부를 함께했던 인연이 있었다. 먼저 고시에부터 판사를 마치고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 변호사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은 터였다. 노 변호사는 연수원 마치고 합류할 박정규를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 방과 책상까지 모두 마련해 놓았다.
당시 변호사들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변호사들끼리의 동업은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많았다. 로펌은 서울에나 몇 군데 있을 뿐이었고 지방은 다들 1인 성주였다. 그러나 노 변호사는 확실히 생각이 앞서고 게임분이었다.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서 법률 업무를 전문화, 분업화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판사를 거친 노 변호사는 78년에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잠시 혼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79년부터 80년 말까지 약 2년가량 다른 변호사 2분과 합쳐서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가야 합동법률사무소였다. 아마 부산에서 처음으로 생긴 동업사무소였을 것이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됐던 모양이다. 변호사들의 전문화, 분업화에 대해 일반인들의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찾아오는 고객들을 전문 분야별로 나눠 상담하려 해도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전문 분야고 뭐고 아는 변호사가 자기 사건을 맡아주길 원했다. 당신의 꿈은 높았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한번 실패를 맛보고 개인 사무실을 하다가 박정규를 합류시켜 다시 전문 분업 사무실을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내려오기로 한 박정규가 검사로 임용된 것이다. 노 변호사가 준비했던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허사가 됐다. 그러니 박정규는 노 변호사에게 미안해하다가 마침 내가 변호사를 하게 되자 자기 대신 나를 소개한 것이다. 한번 만나보라고 해 노 변호사를 찾아갔다. 나는 그때까지 노 변호사를 전혀 몰랐다. 생판 초면이었다. 동업자. 노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 검찰청이 예전에 있었던 부민동이었다. 수수하다 못해 조금 허름한 건물이었다. 법원의 정문 쪽이 아니고 후문 쪽이었지만 사무실 내부 공간은 꽤 넓었다. 그곳에서 그분을 처음 만났다. 그 만남이 내 평생의 운명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처음 본 노 변호사는 젊었다. 1978년 개업을 했는데 내가 개업하기 전까지 부산에서 제일 젊고 고시 기수가 낮은 변호사였다.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느낌이 달랐다. 물론 내가 그때까지 법조인들을 많이 만나본 건 아니었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들어가고 나서부터 만났던 연수원 교수들, 판사, 검사,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법조인 모임에서 각각 만난 선배들, 판사, 검사, 변호사 시보하면서 만난 법조인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땐 다들 판사, 검사로 시작해 한참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니 변호사라 해도 대부분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목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노 변호사는 판사 생활을 짧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기질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풍기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아주 소탈했고 솔직했고 친근했다. 그런 면에서 금방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다. 나와 같은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느낌 같은 게 있었다.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난다. 내가 학창시절 데모하다 제적당하고 구속됐던 얘기, 그 때문에 판사 임용이 안 된 얘기. 노 변호사는 자신이 변론했던 불임 사건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런 일로 판사 임용이 안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함께 분노해 주었다. 그리고 당신의 꿈을 얘기했다. 인권 변호사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깨끗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얘기했다. 특히 깨끗한 변호사는 해보니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라고 고백했다. 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걸 계기로 함께 깨끗한 변호사를 해보자고 했다. 따뜻한 마음이 와 닿았다. 업무를 전문화해서 사무실을 키워나가고 싶다는 비전도 얘기했다.
서울의 로펌에서 받았던 솔깃한 제안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이 끌렸다. 그날 바로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무실을 둘러봤다. 정말이지 나는 몸만 들어가면 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돼 있었다.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내 변호사로서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그와의 운명적 만남이 평생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성환경의 슈퍼스타. 네, 잘 들으셨나요? 자, 운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겨우 30페이지 읽었어요. 이 책이 전체가 와 466페이지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해도 13번? 14번? 그쵸? 아무튼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노 대통령 서거 부분에서 마음도 아프고 울컥울컥해서 감정을 추스리기가 좀 힘들었네요. 울컥울컥하니까 목소리도 잠겼고, 아무튼 슬픈 우리 역사입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음악 효과 그 밖에 많은 것 장미라 박청춘, 그리고 우리의 타이틀송 김문선, 우리의 대문 공병각, 그리고 우리 음악 박병기, 그리고 저는 성환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뵙죠.